아약스는 영국 육군이 마침내 그들의 장갑 정찰대를 21세기로 끌어올리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멋진 장비였고 정말 근사하게 들렸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센서가 달리고 첨단 40mm 기관포와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전송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군이 필요하다고 말한 모든 것이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존재였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끄럽게 도입되지 않고 아약스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성능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하게는 승무원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의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시험이 중단되고 부정 기사들이 쏟아지며 정치인들은 해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55억 파운드짜리 차량 때문인데 이 차량은 전장이 아닌 운전석에서 처음으로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량은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궤도형 전투정찰 장갑차 계열, 즉 CBRT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2년부터 수많은 변형 모델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스콜피오는 기동 중에도 화력을 제공했고 시미터도 같은 역할을 했지만 조금 더 나았습니다. 스파르타는 병력 이동, 술타는 전투 지휘, 사마리타는 부상자 후송 등 여러 역할이 있었고 이름도 독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은 냉전 시대의 산물임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센서, 스텔스, 생존성, 기동성, 치명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이러한 문제는 1991년 걸프전 때부터 이미 지적되어 왔으며 아약스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2010년 육군 미래 신속 효과 시스템 프레스 사업에서 선정된 아약스는 CVRT 계열과 섹슨 FV432 장갑차를 대체할 프로그램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세대의 도약으로 홍보됐으며 공통 플랫폼 기반 6가지 궤도도형 변형 차량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약스는 다소 혼란스럽게도 결국 포탑이 장착된 정찰형 변형 차량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체 계열 차량을 통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 짓는 데 있어서 그다지 영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들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아키텍처, 첨단 센서, 그리고 전장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약스, 즉 그 변형 차량은 첨단 망원탄을 발사하는 40mm 자동포도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망원탄이란 발사체가 추진제에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포 역시 프랑스와 공동 개발되었으며 멀리 있는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센서 장비와 연동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승무원들은 장갑판 뒤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영상을 네트워크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플랫폼에 결합된다는 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국가감사원 NAO는 영국 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약스는 인용하자면 새로운 첨단 기술의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육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 육군 자체도 이를 크게 홍보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아약스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중형장갑 전투 차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 표현을 고수합니다. 이 말은 현재도 아약스 공식 홍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됐고 아약스의 그 이후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장갑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나라. 그래서 이런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생산에 들어갔고 공장에서 제 시간에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나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폐하의 적들을 신나게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길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 남은 러닝타임이 있는 겁니다. 타임라인부터 시작합시다. 그곳에서 패턴이 처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낙관적이다가 일정이 미뤄지면 현실을 부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자신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반복하죠. 결국엔 군대만 남게 됩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채로요. 계약에서 재앙으로 4년 동안 다이빙대 끝을 바라본 끝에 미래 신속 효과 시스템에 이어 국방부, 즉 MOED는 마침내 2014년 9월에 결단을 내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589대의 에이젝스 계열 차량을 위한 55억 2200만 파운드, 약 74억 달러 규모의 대형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초기 일전은 그야말로 낙관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 대형 계약이 체결된 지 거의 1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기술적으로 도입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몇 년이나 걸렸을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는 군인들이 열쇠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했었습니다. 진짜로 지금 머릿속에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몇 년, 꽤 여러 해, 8, 많아야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2017년 초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5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고 공식 계획도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다음 단계인 초기 운용 능력, 즉 기본 전환 훈련 외에 다른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0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거의 6년 전이죠. 물론 그 일정들은 곧 지켜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지나갈 무렵 2020년 7월은 조용히 2021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도 그냥 지나가 버렸죠. 2021년 말까지 실전 배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자 그들은 더 이상 초기 운용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젝스는 빌어먹을 준비가 다 끝났을 때야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회계위원회는 고가 지출 관리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공식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새로운 초기 운용 능력 날짜를 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연의 원인이 궁금하실 텐데 한마디로 동시성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작스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제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대신에 국방부와 그들의 무한한 지혜로 인해 시연 단계와 제조 단계가 겹치게 되었고 이는 곧 대량으로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중에도 말이죠. 도대체 왜 동시 진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진지하게 말해 이론상 이 방식은 시간 절약과 낙관적인 출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어야 해요. 하지만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엄청 크게 잘못되죠?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에서 결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만들고 나면 폐기되거나 보빙턴 전차 박물관에 보내질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신경 쓰겠어요. 하지만 동시 생산을 하면 이미 보유한 수십 대 차량에서 그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차량이 실제 부대에서 실제로 운영될 것이고 따라서 전부 제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설계에 대한 모든 수정이 전면적인 개조 작업이 되었고 그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국가감사원이 이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중반까지 이미 324대의 차체가 제작되었고 143대의 차량 이 공장 인수 검사를 통과했지만 육군이 실제로 받은 것은 겨우 26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전 배치 가능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 개발의 구체적인 실수 사례로는 캐논, 즉 이른바 CD-40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프랑스의 넥스터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착했을 때도 그냥 장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이젝스 설계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구성으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의회에 제출한 자체 증거에 따르면 총 18개월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총을 장착하기를 기대했던 시점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이미 생산된 모든 것들을 예기치 않게 설계된 포에 맞추기 위해 다시 손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이 오긴 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최초 운용 능력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11년이나 지연되고 창피한 기사들 속에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군은 21세기를 위한 최신형 다기능 신형 장갑 전투 차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CBRT와의 우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에이젝스는 국방부의 새로운 절친이 되었고 이 새롭게 맺어진 우정을 기념하는 데에는 그럴싸한 작은 훈련만 한 게 없었습니다. 장병들에게 좋은 장비를 쓸 기회를 주고 언론용 사진도 많이 찍게 했죠.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 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타이탄 스톰 훈련은 2025년 11월 말에 시작됐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심각해서 재앙이라는 말로는 그 상황의 진짜 참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볼까요? 소음, 진동, 그리고 의병 전역. 먼저 인용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사면 보장을 요청했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11월 20일 에이젝스 계열 차량을 운용하던 약 30명의 군인들
이 타이탄 스톰 훈련 중 소음과 진동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훈련이 즉시 중단됐고 영향받은 인원들은 충분한 의료 조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용 끝. 루크 폴라드 국방, 대비, 산업 담당 장관의 말입니다. 이 말은 2025년 12월 8일 아약스 사태 관련 의회 토론에서 나왔으며 이때 아약스는 초기 운용 능력을 갖췄어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남은 일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뿐이어서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전부가 완성될 때까지 말이죠. 아약스 계열 차량들이 생산되었지만 첫 훈련은 소음과 진동 관련 안전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관련 인원들은 나중에 23대의 차량에서 3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소음과 진동 증상을 보고했고 의료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타이탄 스톰 이후 기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단 한 번의 훈련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국방부 자체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국이 승무원들이 진동과 관련된 질병을 보고한 후 공식적인 안전 공지와 진동 노출 공지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인용하자면 공지 425는 진동의 영향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완화 조치들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어떤 설계 수정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이었습니다. 인용 끝.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내 속도와 시간을 제한하고 안전한 노출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업체에서 제공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조차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제레미 퀸의 국회 답변에 따르면 말이죠. 도입 자격 시험에 참가한 군인들은 2020년 7월과 같은 해 9월에 소음과 진동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의료 보고서는 소음 관련 부상 가능성이 추가로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은 환경보건팀을 봉해 보고 보류리게 하는데요. 이에 따라 육군 부건팀을 봉해 보고 계셔. 이에 따라 육군 부건은 봉해 가지검다면 가는보도 이에 따라 유점은 추강감문도면이다. 바주만 서음 관련 부상 계속되고 있음을 추가보를 중요 공군 추가민과 기반도는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봉군 추가민과 기반도는 한견 보건은 더문보도문 추가로 개적어 언급했으며 추가가 유르계샴 범문보도 주가가 율가 보고는 환건 보고는 부가마주 추가로 언급했으며 개고만 도고 종행 주가가 간차는데요. 지검동을 받조가 유르계샴 범문보도 두도만 받을 단함 부고만 공시며 바시 부문 보기머더 비보 추가만 부고만 공시며 받지거 유르계샴 범문보도 기거만 부고만 공시며 부가만 한건 보건성이 추가로 언급했으며 다시퍼 도일단 여는 추가로 언급했으며 거건 공정은 추가로 언급했으며 소음 관련 부상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추가로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유군은 환경보건팀을 통해 공기 중 소음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견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2020년 11월 6일 모든 동적 차량 훈련이 즉시 중단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에이젝스로 인한 부상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21년 12월 기준 수치는 있습니다. 그때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국에서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310명이 에이젝스 차량의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8명은 건강에 영향 없이 복귀했으며 17명은 전문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은 의병 제대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4명의 군인이 완전히 경력이 망가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전역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라면 인생을 바꿀 만한 부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7명의 다른 이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형편없는 장갑 전투 차량을 운용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음 관련 부상을 일으키는 장비라면 그 당시에는 명백히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타이탄 스톰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갑자기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35건의 부상과 에이젝스가 오랜 기간 동안 부상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결정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고 그래서 결국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실패 요인은 무게, 기동성, 실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믿기 힘들겠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이젝스가 사실상 클럽 샌드위치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빵 사이에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의 아주 불쾌한 오물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이상한 클럽 샌드위치입니다. 다음 층은 바로 이 물건의 엄청난 무게입니다. 비교를 위해 10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의 무게는 거의 8톤에 달하고 그 덕분에 최고 속도는 시속 81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식인 5.9리터 디젤 엔진이 겨우 190마력밖에 내지 못하지만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정말 잘 달립니다. 아약스는 한편 엔진에서 800마력이나 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38, 42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 덕분에 아약스는 10m보다도 느리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멋진 신형 장비들을 위해 고작 시속 11km 정도 러닝머신 속도만큼만 포기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죠. 특히 괜찮은 장갑과 엄청난 회색 포신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말이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성능에는 단순히 속도계에 찍히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무거운 중량은 전략적 기동성, 철도 교량, 수송 차량, 그리고 공중 수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게가 늘어날수록 더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10m뿐만 아니라 CBRT 계열 전체가 기본적으로 소형으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이 차량들은 대영 제국이 쇠퇴하던 시기에 설계됐지만 런던은 여전히 세계 강대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본토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로 세계 반대편을 투입될 장갑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전 풍보라도 작게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라, 이게 웬일이죠? 이 차량은 빠르게 움직여 실제로 합리적이고 전술적으로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시속 11km나 느린 점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찰은 단순히 적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템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적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측면을 엄호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전선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시야를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당신을 향해 사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정찰의 세계에서는 더 빠른 속도가 곧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지혜는 군대의 다른 정찰 차량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칼 7톤, 그리고 그 삼축 형제인 코요테 10톤, 그리고 재미있는 이름의 푹스 18톤, 그리고 제칼이 부족해서 예비군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위믹 4톤. 아마도 여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정찰 차량을 갖게 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비대화 때문입니다. 국가감사원은 공무원만이 가질 수 있는 혐오감으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설계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기존 플랫폼 아스코드2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그 사실을 언급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기존 플랫폼도 꽤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복잡해졌고 6차량 유형마다 약 1200개의 성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가 추가될수록 무게, 복잡성, 절충, 통합 위험이 커집니다. 하나는 맞춤형 정찰 차량으로, 또 다른 하나는 최고 수준의 보호 전투 차량으로, 또 다른 하나는 뛰어난 디지털 허브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곧 결국 현실이 짜증내며 두 가지만 고르라 할 겁니다. 많아야 2개. 이게 AJAX에서 실제로 한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육군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말이죠. 그들은 빌페 전체를 한 번에 쓸어 담으려고 하다가 쌓인 접시를 간신히 들고 돌아가다가 결국 음식의 얼굴을 차받고 말았죠. 국방부가 왜 이걸 허용했는지. 국방부의 핵급 조달 실수는 사실 드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조수처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문제로는 완전한 항공기 전력을 갖추지 못한 두 척의 슈퍼급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함정은 2014년에 진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탄약 파우치에 초원밀 전술 벨크로를 사용하는 버투스 장비 운반 시스템은 군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밀착형 벨트를 가지고 있고 버클은 부서지기 쉽고 잠그기도 번거롭습니다. L-85A1 소총은 계약이 끝나면 해고될 노동자들이 예산에 맞춰 만든 무기입니다. 작동도 해고도 안 돼서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금 수령 군인들이 기억할 만한 것으로는 초기 오스프리 플레이트 캐리어와 마크 6 헬멧 조합이 있습니다. 엎드려 정찰 시 시야를 방해했던 그 장비 말이죠. 말씀드렸듯 국방부는 조달 실수에 익숙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실수는 하나도 없죠. 아니요. 윗분들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용감한 남녀들에게
정말 끔찍한 장비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AJAX가 이 점에서 경쟁자가 없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물론 AJAX 사태를 주계약 업체 탓으로 돌리고 끝내고 싶은 유혹도 있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이걸 만들었으니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악강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끝내고 자막을 올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계약업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해두죠. 우리가 봤듯이 국방부도 분명히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동시개발, 설계 비대화 같은 것들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문제의 증상일 뿐이며 진짜 병이 AJAX를 괴롭혀온 원인입니다. 심각한 관리 부실이 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감사원, 즉 AJAX에 대한 확실한 정보원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군의 지속적인 순환 정책 때문에 2011년 11월 이후로 AJAX에는 5명의 고위 책임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의 프로그램 디렉터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영국 감사원이 AJAX 개발 초기에 다시 밝혀냈듯이 고위 책임자 자리는 전임직조차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위 장교들은 첨단 장갑 전투 차량 개발과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당신이 원하던 상황 아닙니까? 250억 파운드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데 그냥 장교 한 명 올려놓고 이 일을 파트타임으로 관리하게 하자는 거죠. 다행히도 그 자리는 결국 2021년 4월 전임직이 되었죠. 전혀 늦은 게 아니었죠. 그렇죠? 게다가 고위 거버넌스 체계는 책임을 희석시켜서 2016년 이후로 전임으로 일하고 있었더라도 아무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감사원은 AJAX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하게 권한과 통제의 단일 지점이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사회 최고 책임자가 의장이었지만 단순한 정보 공유 및 업데이트 포럼으로 평가됐다고도 언급합니다. 기본 이사회 자료와 형식적 회의록. 2018년에는 5개월간 회의가 전혀 없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금액이 50억 파운드에 불과해 굳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AJAX는 설계가 비대해졌고 끔찍한 소음 문제도 겪었으며 동시성 문제로 인해 아직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같은 뿌리, 즉 형편없는 경영이라는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운 축복이죠. AJAX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네 도로공사처럼 하청업자가 계약을 따내려고 시의회에 아주 싼 값에 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와는 다르죠. 그리고 경쟁업체를 제친 후 그는 새 차선 만드는데 1조 파운드가 든다고 발표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가격 조정과 상승 조항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결국 군대는 원래 가격의 589대를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이 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 자체의 소음 및 진동 검토에서는 AJAX가 초래한 부상들을 덮으려 하지도 않고 그 부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얼버무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즉, 병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견디고 또 견뎌야 한다는 것이 전술적으로 기대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획득 시스템에서 안전이 비용, 일정, 성능과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병사들이 진짜 되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에서도 시범 부대가 AJAX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을 때 그들의 우려가 적절한 위험 책임자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JAX가 수많은 실패한 시험과 일반 주행 테스트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 인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렇다면 AJAX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제대로 운용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정부가 50억 파운드짜리 장비를 그냥 버릴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 아약스가 도입될 것이냐, 그리고 도입될 때 그것이 웃음거리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제대로 해결될 것이냐입니다. 솔직히 저희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뢰성 향상 시험, 즉 군이 실망스러운 차량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보빙턴 캠프에서 계속 진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시험 중 한 병사가 진동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은 즉시 시험에서 제외되었고
이어서 18일에는 장관들에 의해 모든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비공개로 조사되는 동안 타이탄 스톰 사건에 연루된 23대의 차량에 대해 45개 항목의 점검이 이루어졌고 그중 13대는 추가 전문 점검을 받았으며 나머지 10대도 같은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결과는 새해 장관들에게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2월 말이고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그 점검들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깔끔하고 해결 가능한 원인을 찾으면 프로그램은 간신히 시험 단계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약스의 미래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